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이연주 의원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제 인사 말씀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개헌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많은 좋은 분들,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시간 정말 쪼개서 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개헌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저 개헌 논의가 우리들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조 강연으로 유종희 박사님 모셨지만 이 개헌 논의가 단순히 정치권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에서 이 개헌 논의를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의 폐해도 잘 알겠고, 그래서 대통령제에서의 어떤 절대적인 대통령의 권력을 좀 더 분산을 시켜서 지금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떤 이렇게 청와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런 권력 분산을 통해서 좀 더 개혁을 하고, 그래서 그 권력을 국회에 더 분산을 시키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을 국회가 대변하게 하자. 다 좋다. 그런데 그것을 분산하는 국회는 과연 그렇게 제대로 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의문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력분산형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대로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정당 내에서의 개파나 여러 가지 권력 문제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다 버리고 정치개혁과 개헌에 대해서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오늘 토론해주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배 정치인으로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를 했으니까 좀 더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많이 진전되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개헌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군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잠시 앞에 나오셔서 축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성곤입니다. 제가 오늘 좀 출세를 했습니다. 갑자기 비대위원이 돼갖고 한 달 반짜리 직책을 맡았는데, 여기 이재호 선배님도 와 계신다면은 어쨌든 내년도 정치 일정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 바로 개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개헌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1987년 이 체제가 이제는 거의 다 되지 않느냐. 또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 여러 가지 폐단 이제는 고쳐야 된다는 이 말씀드리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한 이유입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이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평화통일 가기까지 그 중간에 양쪽이 연방제 형태의 과도기간이 분명히 필요한 거다. 그리고 그 과도기간에는 북이나 남이나 양쪽이 다 대통령제 쓸 수는 없으니까 두 개의 행정 수반을 두고
그 다음에 하나의 그런 뭐 대통령이 됐든 뭐가 됐든 중심되는 정치적인 뭐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미래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는 이 지금부터 이 내각제로 우리가 가는 그런 과정을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에서 개헌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뭐 서로 그때 사건이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개헌도 골든 타임, 저는 이제 2015년이 저는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신 것 같고, 또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국회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을 더 좀 신뢰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것도 또 저희들로서는 좀 부담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4승년을 했습니다만 국회에 들어와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개헌에 대한 우리 의회 내 그런 공감대는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잘 넘겨야 되는데 뭐 좋게는 내년에 개헌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 만약 내년에 개헌까지 안 된다 하면 조금 개헌의 스케줄 정도는 제도적으로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문제를 오늘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주관하시는 개헌 담당 진단을 하는 세미나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스타만 이렇게 모셔보고 우리 이현주 의원님 좋은 행사 준비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또 토론자분들과 발제하신 분들은 이따가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요. 순서가 없으신 분들만 잠시 모셔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변재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두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잠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정말 어마어마한 토론의 일입니다. 제가 국회 들어와서 이렇게 쟁쟁한 분들이 토론자로 나와서 토론을 처음 보는 거라서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귀한 자리에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말도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지당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만약에 다윗 왕이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헌, 지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지당한 말이 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메신저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국회의원들을 생선가게 앞에 고양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라고 오해받는 사람들이 생선가게를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100% 개헌 찬성론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양이라고 오해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헌을 얘기하려면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제대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국회는 여야 모두 공이 국민 경선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공복이 되겠다는 게 국민 경선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합니다. 여야 모두. 야당은 지금 내년 전당대회 국면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근데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권이 뭐죠? 공천권 아닙니까? 공천권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왜 당권 경쟁을 하는 거죠?
여당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국민 경선제 한다고 대표 뭐 혁신연장 다 모아놓습니다. 그런데 대표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좀 심한 얘기인 거지만 눈 가리고 아오 위선 이중 플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니까 국민이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경선제를 한다고 하면 전당대회 만약에 나간다 하면 이렇게 얘기가 맞습니다. 내가 대표가 되면 가능한 6개월 내에 대표직을 없애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국민 경선제를 한다. 당연히 전당대회 나간다. 나는 대표가 되면 대표를 6개월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없애겠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중 플레이입니다. 이중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저는 개헌 찬성하는 사람이 3분의 2가 넘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당에서는 눈치를 보이니까 그렇지 실은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국회는 된 겁니다. 또 국회 안에서 꼭 토론회 할 필요 없습니다. 3분의 2가 넘습니다. 분들이. 밖에 계신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가깝게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전에는 차라리 침묵하고 있는 것이 개헌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토론에 와서 토론에 와서 덕담을 해야 되는데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미운 소리만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변재일 의원님도 잠시 짧게 인사해 주셨지만요. 잠시 앞으로 오셔서 인사해 주시죠. 네. 앞에 토론회 나가실 분 아시는 분들 다들 분상을 하는데 사실 가져가면 느낍니다. 정치를 이제 3선째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정치를 대해서 왜 국민들에게 신뢰하지 않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할까? 왜 우리가 스스로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걸 극복하지 못할까? 가져가는 가는 것이 현재 현실 정치에 공략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의 정치, 협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정동위원께서 얘기하는 대로 당내 사정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당내에서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뭐 국가를 그렇게 하고 정치를 그렇게 하겠다느냐 이런 자괴감이 들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문제가 됐다는 것은 대부분이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문제점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가는 그런 방법도 접근하고 있는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고 뭐 얘기가 된 김에 이것이 하나의 힘 형성해서 국민적인 지지소에서 개헌이 이번 임기 내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토론에 앞서서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님께서 경제민주화와 헌법 개정 문제에 관해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자리에 제가 주제 높게 기조 강연을 하라고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문제인 만큼 부족하지만 제 소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나라의 지배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관심은 여기 뭐 많은 기자분들이 와 계시긴 하는데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 두 여인 때문에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두 여인 때문에 이 마땅히 받아야 될 관심을 우리가 뺏기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너그럽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여인이 왜 개헌이 필요한지 너무나 절실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선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이제 또 황제 경영 이 시사해주는 우리 경제민주의 필요성 이것을 연결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십상시, 문고리 권력, 비선 실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빚어내는 시대착오적인 희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김영삼 정부 이후에만 보아도 예외 없이 대통령 재임 중에 직계 가족이 구속됐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문고리 권력의 가로도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은 금방 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정말 한심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금방 망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망해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배 구조도 대한항공의 지배 구조와 얼마나 많이 다른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개헌에 찬성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그래 뭔가 좀 개헌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개헌론을 꺼내자마자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니까 쑥 들어가 버리는 그 현실,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여준과 동시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국민들한테 그렇게 절실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아까 뭐 정두원 의원이 뼈 있는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가 상대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올바른 지배구조를 위해서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도로 잘 사는 좋은 사회를 위해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논의에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명분에 개헌을 항상 기준으로 미루게 되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 민주화는 저는 정치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정치제도 전반에 변화를 요구한다고 봅니다. 제가 두 번째 음악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개발 독재 시대가 종언을 구하고 지금 우리 헌법이 탄생했습니다. 6월 항쟁이 만들어낸 헌법입니다. 그것의 그 민주화의 핵심은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지 않고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제가 정치학자가 아니라 엉터리 용어입니다만 직선제 민주주의다. 87년에 진행된 것이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부릅니다. 경제 정책 면에서는 개발 독재하에 국가주도 관치 경제를 민간주도 시장 경제로 개혁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재벌과 같은 경제 권력을 규제하며 노동자와 같은 경제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마땅한 것에 불구하고 직선제 민주주의하에서 재벌개혁, 노동권의 강화 복지가 제공되는 경제 민주화의 요구는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였고 시장개혁이라는 비명하에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가 득세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시장화의 길을 내다는 한국 경제는 근본적인 모순에 봉착을 했습니다. 재벌은 문어발 확장에 열을 올리는데 공공 상권은 붕괴됩니다. 대기업 이익을 폭증하는데 임금은 가계소득은 바닥을 끼고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한다고 하는데 대다수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용불안, 노후불안,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부끄러운 OECD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여야 모든 정치 세력이 합창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되고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잘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 경제 구조 자체가 지금 돈이 돌아가지 않는 한쪽으로만 몰리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그런 통상적인 부양 정책으로 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 정부가 창조 경제를 이끌니까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 추격형 경제에서 형성된 경제 제도와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현대사가 개발 독재하에 산업화 25년을 보냈고 또 직선제 민주주의 하에서 시장화에 25년을 보냈고 이제는 경제 민주화의 시대로 이동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정치 제도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것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것은 합의제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선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조금만 돌아보겠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왜 경제 민주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시장 만능주의 방향으로 갔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사조도 당시에 그랬고 또 우리가 IMF의 관리 체제하에 들어간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외부적인 사정 못지않게 87년 체제의 내재적 한계가 중요했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 직선제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란 물론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갈등을 통합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승자독식 정치 제도를 만들어내므로써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정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과거 독재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권력 싸움 위주의 정치 문화가 형성되었고 또 결선 특허가 없는 대통령제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가장 승자독식 한 표만 이겨도 모든 것을 다 가는 그런 승자독식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생산적인 정치, 대화 타협에 의한 정치, 정책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를 뒷전으로 밀쳐내고 지역주의를 근거로 해서 기득권을 가진 양대 정치 세력 사이에 권력 투쟁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치를 맡고 말았습니다. 이런 정치에서는 차이경제적 약자들이나 소수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경제 권력의 영향력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뒤로 물러나고 시장이 모든 걸 맡긴다고 하는 정책, 시장과 일반적인 정책을 득세한 정치적 배경입니다. 재벌의 주문이 존중되고 노동자의 권리는 추락해온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새정치연합 혹은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전시 정권을 잡았을 때 새누리당과 다른 점은 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까닭에 민주화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젊은말의 민주주의로 평가했습니다. 오죽하면 최상식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제 민주화, 합의제 민주주의가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그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정치 주체와 정치 문화의 형성을 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기성정당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당이 득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행 소선거구제는 군소정당에 대한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되어 있고 이는 지역주의와 결합하여 양대 정당의 기득권을 철통같이 보호해왔습니다. 정치시장의 독과점화로 유효 경쟁이 사라지고 저질 정치가 지속되어 것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원래 지역의 재력가나 명망가에게 대단히 유리한 선거제도입니다. 더구나 양대 정당의 정치장 독과점은 당 실력자들의 공천권을 통해서 정치 시민들의 등용 과정을 타락시켜왔습니다. 공적 가치에 헌신적이며 유능한 인재보다는 당 실력자들에게 유용한 인사들이 공천을 받기 십상이었습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와 공천제도의 개혁입니다. 선거제도는 비례성 강화, 공천제도는 공정한 심사 강화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정당명부 비례대표와 소선거구제를 혼합한 도비식 제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제도 정리는 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승자 독식을 그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양당제는 무너지고 다당제가 형성될 것이고 대화 타협에 의한 연합정치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 집단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것이고 이들이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과 손을 잡을 때 경제민주화의 정치적 기반은 형성된다고 합니다. 공천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모바일 투표 여론조사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그 전례가 없는 황당무계한 제도고 항상 공정률 시비를 비롯해서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그래서 미국식 예비선거를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현역 프리미엄을 극대화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누가 국민들이 먹고 살까 하는데 얼마나 더 열심히 후보자 검증하고 하겠습니까? 들어본 일은 찍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90% 이상이 다 재선 상선이 계속 나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당원들이 선출을 공직후보 선출하고 대의원 선출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당 민주주의고 거기에 시민들이 충분히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검증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선거에 임박해서 급조하는 당의 공천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여태까지 보셨다시피 블러비에 불과한 것이고 뭔가 치열한 검증을 거치는 휴스트 방식, 자율보안된 대신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력 구조에 관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문제고요. 지금 이재호 의원님하고 우영우 의원님께서 하시는 분으로 서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방금 대표로 분들부터 좋은 목소리 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판결진력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헌법책에는 불문제로 정문주의 전문가들과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말을 할 것 아니냐. 왜 기도를 안 하냐 합니다. 또 절에 가면 스님이 그럽니다. 아니 발언을 해야 목사님이 들어줄 것 아니냐. 발언도 안 하고 기도 자꾸 절에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제기를 해야 국민들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겁니다. 헌법은 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현행헌법에 두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발의를 하거나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합니다. 그럼 발의할 수 있는 주체 측에서 개헌을 논의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개헌을 안 하겠다니까 논의하지 말라니까 발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정작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하자고 목청을 높이고 이야기를 해야만이 국민들이 우리나라 헌법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논의하는 자기네들 권한도 대통령 권한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국민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개헌이 어떤지 헌법이 어떤지 뭐가 문제인지 언제 그걸 연구해서 그것이 이슈가 돼서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해서 옳고 그런 또 어떤 것을 개헌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과 이걸 듣는 것이 그게 옳은 순서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그 사람 개헌을 논의를 맡기겠냐. 대통령 권한을 자기네들이 깨져가려고 하는데 그걸 맡기겠냐. 지금 국회의원들로서는 그런 중대한 논의를 맡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멀리는 그만두고라도 제가 국회의원을 했던 15대 때입니다. 보면 15대, 16, 17, 18, 19대까지 어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존경받았습니까? 지금 19대 국회의원들만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역대 국회의원들이 다 국민들에게 욕을 얻고 지탄을 받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거예요. 나무는 보여 숲을 안 보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왜 욕먹느냐? 이건 안 보는 거예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제하에서 국회의원 되려고 노력을 해갖고 되면 우리 우 대표님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당 청와대 눈치만 쳐다보고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납작했어요. 청와대 시킨 대로 하고 야당 이번에 억울하게 정권 놓쳤으니까 다음 정권 차려야 되겠다 하니까 하사건건 여당가 투쟁하게 되고 그런데 국회의원이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주체적으로 갖고 무슨 옳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국회의원 안 되는데 다음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제쳐놓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불신임을 받는다, 뭐 국회의원이 욕을 먹는다 이것만 내세워갖고 개헌 논의를 왜 국회의원들이 하느냐, 자기네들 권력 가져가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언론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로 이 권력 체제를 바꾼 두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48년 재헌의회에서 처음에 헌법을 만들 초안은 내각제였습니다. 내각제를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초대는 대통령을 의회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직선제로 바꾸면서 개헌을 할 때 개헌을 내리고 국회의원을 강성하고 그래서 대통령제로 만들었습니다. 강화가. 우리가 거기입니다. 결국 4.19에 의해서 그 체제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4.19에서 체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들어선 민주당 정권은 이승만 대통령이 12년도 안에 개헌령 내리고 국회의원 감금하고 52년 그 한국 전쟁 중에서도 개헌을 피난처에서 개헌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다시 내각제를 돌렸습니다. 이거 대통령제 갖고는 이거 안 되겠다. 원래대로 내각제를 하자.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내각제를 했지 않습니까? 내각제를 했는데 이 내각제에 의해서 정권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1년도 안 돼도 오히려 부패자가 나서도 다시 이걸 홀라당 대통령제를 바꿨지 않습니까? 바꾼 것까지는 또 뭐 부패자를 했으니까 좋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을 대통령제로 바꿔서 재선하는 것도 야에 앉아서 삼선개헌 했죠. 삼선개헌 하는 것도 양에 앉아서 유신헌법 해갖고 종신 대통령 길을 피웠죠. 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의 뿌리가 이 두 대통령이 자기 권력 강화를 위해서 생긴 것이 지금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의 본주입니다. 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등 이당할 것이 없습니다. 그거 원래는 대통령제를 왜 원래 권력은 독점에서부터 분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래 정신이었는데 두 대통령이 자기 권력 강화를 위해서 헌법을 제왕적 대통령이 바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간에 쭉 거쳐서 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87년 체제입니다. 87년 체제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두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누렸던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지속 권한을 그대로 두고 절차적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뽑자, 직선하자, 요것만 바꾸고 요것만. 그러니까 그 후에 5년 단임하는 대통령이 그 권한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5년마다 임기만 바꿉니다. 정권만 바꿉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졌지만은 내용적 민주주의는 오히려 점점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 정권의 이르러서는 이러한 이름만 대선 때부터 내려온 저항적 대통령제 폐의 결정판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판에 나온 적폐가 지금 우리 언론에서 근 20일 가까이 지금 무슨 13시기 무슨 정리를 하는 이것이 저항적 대통령의 적폐의 결정판입니다. 이건 5년 단위제가 갖고 있는 필연적인 사물이에요. 여기 어느 정권이 뭐 비전이 없을 때가 없었나요? 그런데도 이걸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박근혜 정권을 끝나지 않고 다음 정권도 또 이걸 그대로 이어가자. 이걸 그대로 보고 뻔한데 다음에 들어서 5년 단위제 정권도 또 이렇게 할 텐데 그걸 불을 보도 뻔한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걸 눈 감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정치인이 책임을 유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87년 체제를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유도일 교수님이 경제민주화 이야기 했는데 87년 이 헌법을 만들 당시에 1인당 개인 GDP가 3,445불입니다. 그때는 저항적 대통령제가 통할 수도 있었어요. 또 박정희 대통령이 대선 제도 헌법을 바꿀 당시에 1960년 그때 1인당 개인 소득 155불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경제민주화로 통하겠습니까? 경제민주화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8,000불 이제는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고는 나라의 발전도 복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체제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개헌을 해야지 언제 또 개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87년 제재 함정이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 측에서는 그건 직접 개헌에 참여했던 분의 이야기 제가 비화를 드렸는데 왜 전두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받았느냐. 5년 단임제를 해야 야권 후보가 분열되고 자기네들 정권을 이어갑니다. 이 계산이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 측에는 반드시 5년 단임제 하면 야권에서 대통령 선거하려고 분열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권을 이어간다. 이 계산이 들어갔던 거고 야당 측에서는 5년 단임제 해야 대통령 한 사람이 줄줄이 얘기했는데 다 한 번씩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줄줄이 5년씩 우리가 대통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측에서 갖는 그런 어떤 자기네들 정권을 계속 잡을 수 있다고 하는 판단과 야당 측이 갖는 5년씩 함으로 인해서 장기 집권을 막고 자기들도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맞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87년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계속 쟁취를 했지만은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대통령만 바꾸다고 하는 이 일종의 전략적이죠. 그 전략적 의도가 담겨져 있다. 사실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87년 개헌하고 난 다음에 누가 대통령 지금 됐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야권을 분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민주화로 보나 우리가 제안한 복제로 보나 뭘로 보나 이제 5년 단위제의 저항적 대통령제는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여러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제, 상현주의제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뜯어보면 천양 한것 땅차입니다. 미국은 천장불권 국가입니다. 연방 국가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두 사람의 학자가 일찍이 50년 전에 설파했어요. 카니벤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신생 독립국 국가들이 미국의 대통령 발사니까 다 도입을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제를 수입하는 나라는 죽음의 키스를 맛볼 것이다. 예외가 한 나라도 없어요. 남미 국가 다 죽음의 키스를 맛보고 있습니다. 맛봤습니다. 아시아 다 맛봤습니다. 남아프리카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듀베르제라는 프랑스 학자는 미국의 대통령제는 DNA를 내부적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대단히 대세적인 나라다. 미국만이 성공할 수 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미국의 헌법 권력구조를 전공한 우리 행정자치부의 제가 강요를 들으면서 죄송합니다만 저랑 같이 책을 썼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제를 정통으로 전공한 정정석 교수한테 물어보십시오. 미국 대통령제 4년 중임제 이게 더 망하는 제도다. 가장 미국 대통령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공부를 좀 더 하고 얘기해 드립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 다른 나라들 중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일반 우리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나라를 지적합니다. 지난번에 최대우 교수님한테도 용역을 맡겼는데 뭐 좋은 답안과 오늘 발표를 했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독일의 제도와 오스트리아 제도는 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느냐. 갈등이 많은 나라입니다. 갈등이 많은 나라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일찍이 아레토 레이파트 교수가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2008년 논문을 통해서 갈등이 많은 나라는 가수결 승자 독식 구조는 절대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 논문으로 아주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보그데너라는 교수 역시 마찬가지. 균열된 사회, 우리나라 균열이 많이 됐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갈등 넘버2입니다. 터키 다음으로. 갈등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선거 앞두고 통합을 외쳤지만 지금 통합하고 정반대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뭐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만 저도 논문을 20년 전에 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행평 논문이지만 독일의 내각제가 왜 안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독일이 갈등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영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내각제의 기반이 취약하다. 그래서 이제 건설적 불신제도하고 수상 신임권이라는 독일 기본법의 67조 8조가 독일의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건 베팅겐 학술원의 회장이 서울 와서 한 얘기입니다. 우윤근이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크리스티안 슈타크라는 사람이 독일이 번영을 이룬 것은 구조적 측면에 우선이 있다. 그 논문을 한번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저 말이 거짓이 아니란 말을 독일 학술원 문자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제가 접근하는 것은 오스트리아 갈등이 많습니다. 물론 영세 중립국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갈등이 많기 때문에 또 황제국가 합스부르크 제국이 1917년에 무너지고 20년대 좌우가 가장 극심하게 비엔나에서 벽돌했습니다. 38년에 합병하고 그리고 45년부터 55년까지 신탁통치를 받았는데 제가 최근에 한국 오스트리아 친선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가봤습니다. 작년에 2차례 가서 직접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이론이 아니라 그랬더니 왜 직선제 대통령 뽑느냐. 통합이 필요했다. 갈등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 같은 존재. 그리고 헌법상의 권한을 많이 줬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최대우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권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좌우가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역할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지간하면 내가 나서지 않겠다. 국가가 전망의 위기에 서기 때까지 내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것이 국가에서 필요하다. 이런 관행을 수립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여야 정치인들이 동의했고 우리도 그래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도만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관행도 아울러 뒤따라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치가 이렇게 왜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인가. 사람 문제는 어지간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는 구조. 일반론으로 보면 멕시코 한국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칠레를 10달에 갔다 왔더니 칠레도 피노체트의 독재를 맛보고 5,000불밖에 안 되는데 바첼레트의 오른팔을 만났어. 어떠냐? 우리는 한국처럼 25,000불이면 무조건 내각제로 가야 된다. 우리는 종자들이 유럽 종자다. 백인들이 많아요. 그래도 5,000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권형으로 가는데 여야가 합의를 하고 있다. 한국은 25,000불이 넘었다는데 바로 유럽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미국도 아니고 남미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가서 1월 달에 갔습니다. 옆나라 아르헨티나 OECD 국가에도 들지 못합니다만은 거기에 헌법학자들 만났더니 우리나라의 최대 위기는 대통령제 때문에 위기가 왔다고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1920년대 세계 최강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베론이 나타나서 베로니즘으로 사회주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아먹고 70년, 80년대 군사독재가 말아먹고 지금 대통령제가 측근들이 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풍부한 자원과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치명적인 제도의 약점은 대통령제라고 직접 제가 1월달에 가서 헌법학자들하고 더 이상 뭐 제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고 비행기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4개의 헌법을 철저히 보면 멕시코가 한국만 헤매고 있습니다. 멕시코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우리는 그나마 경제적으로는 앞서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오늘날 못 가는 바와 같이 대통령 이 제왕적 백을 믿고 무슨 문고리 권력이니 뭐 비서 출신들이 언제든지 그렇게 하는 분이 많은 나라입니다. 또 사법처리 끝날 때쯤이면 측근들이 사법처리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 고르는 작업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지면 죄인입니다. 질 수도 있는 선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에 지면 이건 완전히 죄인들입니다. 선거에 이기고 지는 건 국민들이 선택한 거니까 따라야 되는데 이긴 자들은 그냥 숟가락 하나만 놔도 지역에 가서 완장을 차고 행세를 하는 이런 구조를 그대로 드러난 사람을 맡아갖고 되지 않는다는데 제가 몇 년 동안 그 헌법학자들 수탁에 또 각국의 이 학자들하고 직접 현재 가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한국만 이런 납부된 제도를 갖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미안한 얘기지만 철저히 공부를 하면 전문가들 의견이 들으면 미국만의 특유한 제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반영은 또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그러나 지금이 5년 단임제는 한국에 맞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군부 독재를 그냥 없애기 위해서 단임제로 대통령제로 했던 것이지 그게 망고불변의 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거를 보수하고 있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